악이 행해질 때 그곳에는 늘 4명의 관련자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 해를 가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둘째, 그 악행으로 조용히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끝내 입을 다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그 침묵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분위기, 즉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더 큰 규모로 세상을 잠식하는 악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가해자는 확연히 드러나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 또한 우린 누구인지 파헤치지만 침묵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자신의 잘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무해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가 되면 침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인문교양서로 자부하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27번째 특강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침묵이 나와 조직과 사회를 망치는 이유입니다. 그럼 책에 실린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명언으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억압과 잔혹함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선량한 사람들의 침묵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미국 시민권 운동을 이끈 목사이자 비폭력 저항으로 한 시대를 바꾼 인물입니다. 이 명언의 원형은 1958년 그의 책 자유를 향한 걸음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나쁜 사람들의 요란한 아우성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적었고 1963년 버밍엄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도 같은 취지의 고백을 남깁니다. 킹이 가장 깊이 실망한 대상은 노골적인 인종주의자, 그러니까 KKK 같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보다 질서를 더 사랑하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고 말하던 선량한 온건파의 침묵에 때론 더 큰 절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명언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수사가 아닙니다. 운동의 현장에서 침묵의 무게를 뼈저리게 겪은 사람이 길어올린 통찰입니다. 오늘 이 침묵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를 망치고 우리 조직을 망치고 끝내 사회를 망치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왜 그렇게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침묵을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경험은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것과 겹치는 뇌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해 집단에서 혼자 튀는 일은 뇌 입장에서 말 그대로 아픈 일입니다. 또 에머리 대학의 신경과학자 그레고리 번스는 2005년 그 유명한 애쉬의 동조 실험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뇌를 스캔하며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집단의 틀린 답에 맞서 홀로 옳은 답을 고수할 때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됐습니다. 번스는 이것을 독립의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심리학도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달리와 라타네가 밝혀낸 방관자 효과는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책임의 분산, 그리고 다들 가만히 있으니 별일 아닌가 보다 하는 다원적 무지가 작동하는 것이죠. 애쉬의 실험에서는 명백히 틀린 답이라도 다수가 그렇게 말하면 상당수가 그 틀린 답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비겁함이라기보다 뇌가 선택하는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악은 늘 소란스럽지만 침묵은 너무 조용해서 자신을 무고하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책임도 없다고 믿게 되는 순간 비극은 필연적으로 시작된다. 침묵은 행위가 아닌 듯 보이지만 결과 앞에서는 분명한 선택으로 기록된다. 핵심은 바로 이 무고하다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이 가장 먼저 망치는 대상은 놀랍게도 세상이 아니라 침묵한 자기 자신입니다. 침묵의 첫 번째 관점. 침묵은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침묵의 첫 번째 피해자는 늘 침묵한 본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인식과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한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은 행동을 바꾸는 대신 현실을 재해석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었어.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었어. 괜히 나섰다가 일만 커질 거야. 심리학자 반두라는 이렇게 양심을 슬그머니 끄는 과정을 도덕적 이탈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이 합리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침묵을 정당화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보지 않는 법을, 외면하는 법을, 자기 양심을 외주주는 법을 학습합니다.
그렇게 침묵은 세상을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의 내면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량함은 마음속에만 있을 때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목소리를 낼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진심이 실체가 된다. 침묵 속의 정의는 자신의 영혼을 달랠 수는 있어도 세상의 비극 앞에서는 그저 정적에 불과하다. 마음속에만 있는 정의는 자기 위안은 될지언정 실체가 아닙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속상임은 잠시 영혼을 달래주지만 그 위안의 대가로 우리는 점점 더 침묵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침묵이 가장 먼저 부패시키는 것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침묵한 나의 내면입니다. 둘째, 침묵은 팀과 조직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조직에서 침묵은 의견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리더가 명백히 틀린 말을 합니다. 모두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조직원들은 속으로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자. 리더에게 찍힌다. 리더에게 맞겠지. 별 의미 없어.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말했다가 손해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입을 닫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는 조직은 결국 학습하지 않는 조직이 되고, 학습하지 않는 조직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흐름을 따른다는 말은 편안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종종 생각을 멈춘 상태가 숨어 있다. 살아있다는 감각은 거슬러 오를 때 선명해진다. 의문을 품고 속도를 늦추고 다수의 방향과 다른 결정을 내릴 때 자기 몫의 길이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애쉬의 동조 실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발견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동맹, 즉 다수에 맞서 다른 답을 말하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동조 압력이 극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침묵하던 다른 이들의 입도 함께 열립니다. 침묵도 전염되지만 침묵을 깨는 것도 전염됩니다. 셋째, 침묵은 사회를 기울게 하고 끝내 무너뜨립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놀레 노이만은 침묵의 나선이라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사람은 고립을 두려워해 자기 의견이 소수라고 느끼면 입을 다물고, 그러면 그 의견은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이며 작아 보일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침묵합니다. 나선처럼 침묵이 침묵을 부르는 것이죠. 그 결과 침묵은 실제 여론을 왜곡합니다. 다수가 동의한다고 모두가 착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침묵은 중립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쪽을 선택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에도 상황은 기울고 그 기울어진 무게는 늘 힘있는 쪽으로 쏠린다. 말하지 않음은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이기보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묵인하는 방식일 뿐이다. 갈등에는 거의 언제나 힘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한쪽은 이미 칼을 쥐고 있고 다른 쪽은 맨몸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굴러가는 공을 그대로 굴러가게 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무게는 언제나 힘 있는 쪽으로 떨어집니다. 처음엔 나치의 우호적이었지만 끝내 돌아서 수용소에 갇혔고 훗날 자신의 침묵을 깊이 뉘우친 독일의 마르틴 니물러 목사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가 끌려갈 때 침묵했고 노조원이, 유대인이 사료로 끌려갈 때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그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연쇄는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회의 붕괴는 거짓이 범람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던 목소리마저 사라질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 침묵의 나선은 정말 멈출 수 없는 걸까요? 여기 단 한 번의 조용한 아니오로 그 나선을 거꾸로 돌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미국 앨리베마주 몽고베리, 하루 일을 마친 42살의 재봉사 로자 파크스가 시내버스에 올랐습니다. 당시 그곳의 법은 흑인 승객은 백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하고 뒤로 가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부당한 질서를 당연한 듯 따르고 있었죠. 그러나 그날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비키라는 요구 앞에서 파크스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소리 높여 외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한 작고 조용한 아니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을 깬 한 번의 거절이 도시 전체의 침묵을 무너뜨렸습니다. 몽고메리의 흑인 시민들은 버스 타기를 거부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카풀을 짜고 택시를 나눠 타고 굳은 날씨와 협박과 해고를 견디며 무려 381일 동안 그 거부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쉬의 실험, 단 한 명의 동맹이 침묵을 깨면 모두의 입이 열린다는 그 원리가 도시 전체 규모로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절이 이제는 사건이 아니라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마침내 버스에서의 인종 분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확정합니다. 몽고메리의 버스는 통합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겼습니다. 침묵을 깬 한 사람의 자리에서 시작된 흐름이 한 도시의 법을 그리고 한 시대의 양심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 보이콧을 이끌며 처음으로 전국적인 지도자로 떠오른 인물이 오늘 명언의 주인공, 당시 26살의 젊은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머리에 읽었던 그 명언, 선량한 사람들의 침묵이라는 그 문장은 침묵이 마침내 깨졌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 저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 말은 영웅이 되라는 요구가 아니다. 다만 침묵이 가장 쉬운 선택일 때 그 쉬움이 무엇을 허용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자각하라는 간곡한 요청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가장 안전해 보이는 순간일수록 그 안전이 누구의 고통 위에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라는 조용한 경고이기도 하다. 침묵을 깨는 일은 거창한 영웅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스 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겠다는 작고 조용한 한 번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한 가지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침묵은 무엇을 허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전은 누구의 고통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 질문 하나를 품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총 260개의 명언에 대한 저와 신 박사님의 해설을 담은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문 내용도 좋지만 명언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60개의 명언은 거인을 읽다라는 명언집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거인을 읽다는 저희가 꽤 오랫동안 모아놓은 명언들 중에 1400개를 꼽아서 만든 명언집입니다. 원문도 함께 실려 있으니 더 많은 명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인의 읽다를 읽으시면 되고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의 문장들을 필사하실 수 있는 거인을 쓰다라는 필사집도 있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의 좋은 문장들을 천천히 필사하면서 음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인을 쓰다를 통해 필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인을 쓰다를 함께 필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필사단이라는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을 통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다음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연구소였습니다.